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4살 된 딸아이를 키우며 얼마 전부터 논술교실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친정하고 멀지 않아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자주 돌봐주시고 잘 챙겨주시는데요. 처음부터 친정 근처에 살았던 건 아니고 거기에는 사연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원래 결혼하고 작년까지는 경기도 광주에 살았어요. 사실 거기가 남편 회사도 멀고 저희가 살기에 썩 좋지는 않았어요. 신혼 초 저도 회사를 다녔었는데 저는 출퇴근에만 통틀어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힘들었네요. 저희가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게 된 건 순전히 시어머니의 고집 때문이었어요. 결혼 당시에 저와 남편은 저희가 모은 것과 대출을 받아 적절한 선에서 신혼집을 마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자기 명의로 된 아파트에 살면서 매달 은행에 줄 돈을 자기한테 달라는 거였어요. 이번에 세든 사람 곧 나가는데 니네가 들어가서 살면 딱이지. 그리고 은행 좋은 일 시킬 게 뭐 있어? 그 돈 나 용돈 주는 셈 치고 다오. 그럼 서로 좋은 거 아니냐? 엄마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솔직히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도 그렇고 재현이도 회사 되게 먼데 우리한테는 집도 큰 편이고 여러 가지로 안 맞아. 그리고 왜 우리가 대출 갚듯 엄마한테 매달 보내야 하는데 그럴 거면 우리 회사 더 가기 편하고 신축인 걸 고르지. 니네가 3년만 나한테 그렇게 주면 아파트 명의 바꿔줄게. 대출은 니들 둘 다 받는다고 했지? 그럼 니들 둘이 받아. 나한테 주면 내가 공동명의로 해줄게. 어떠냐? 남편도 그렇지만 저야말로 시어머니 아파트에서는 회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했어요. 저희는 일단 생각 좀 해보겠다고 하고 확답을 안 했는데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솔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른 데 부동산 투자를 좀 해서 돈이 필요하구나. 그러니 니들이 상부상조한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정말 딱 3년 후에 아파트 니들 공동명의로 바꿔줄게. 사실 저는 친정에서 집을 해주신다는 것도 마다하고 남편과 둘이 적당한 데서 시작하려 했는데 이렇게 엮이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를 냈지만 공동 명의로 꼭 바꿔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둘 다 그렇게 하자고 합의를 봤어요. 저는 친구들한테 결혼 전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생기면 나중에 살면서 계속 불편하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초장부터 찍히고 싶지 않고 뭐든 무난하게 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 명의의 광주에 있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집이 저희가 쓰기에는 너무 컸어요. 40평이 좀 더 됐거든요. 이게 집이 크면 무조건 좋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청소하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무엇보다 쓰지 않는 방들이 텅 비어서 늘 냉골이 느낌인데다가 먼지가 쌓이니 자주 닦아줘야 했거든요. 저희 짐이나 가구, 전자제품은 딱 쓸 만큼만 있으니 너무 집이 휑해 보여서 어딘가 쓸쓸하기도 했고요. 게다가 20년 가까이 되어가는 아파트다 보니
물이 새기도 했고 수도꼭지나 난방 장치에 문제가 생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희가 자식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수리해주지 않고 저희더러 알아서 하라는 거였어요. 예, 내가 이름만 집주인이지 진짜 집주인이니? 그런 건 니들이 알아서 해.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수리기사들도 더 잘 알아서 척척 부르더만. 엄마가 집주인 맞긴 하지. 우리는 전세금도 내고 매달 대출이자 내는 만큼 엄마한테 보내잖아. 그러면 엄마도 책임감 있게 수리랑 도배는 해놨어야지. 진짜 재현이한테 창피하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구두쇠 노릇할 거야? 얘가 진짜 엄마한테 못하는 말이 없어. 뭐가 어째? 너 그럴 거면 나한테 찾아오지도 마. 이런 식이니 그저 저희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또 황당한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 보고 혼인신고를 1년 있다가 하라는 거였어요. 요즘은 살다가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다들 혼인신고 늦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니들도 진짜 같이 살아도 될지 좀 더 탐색해 보다가 해. 어머니, 저희도 그런 거 생각해 봤는데 저나 정훈 오빠나 그런다고 얼마나 더 잘 살겠냐고 그냥 혼인신고 하자고 했어요. 잘 살 수 있으면 더 잘 살아야지. 니들 그렇게 물러터져서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 난 솔직히 그렇다. 혹여나 네가 우리 아들 속여먹은 거라도 있으면 어쩌냐. 그때는 갈라서야 되는데 혼인신고하면 이혼이니 뭐니 절차만 복잡해지잖아. 저 오빠도 어머님도 속이는 거 없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고 살다 보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너는 안 속였다고 생각해도 우리 입장에서는 고약한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라. 이 말은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했던 말이었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남편한테 짜증을 내며 전달했던 기억이 있네요. 남편도 제가 전한 말을 듣고는 시어머니한테 화를 냈고 저희는 예정대로 둘 다 쉬는 날 같이 주민센터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었네요. 친정 부모님도 시어머니가 혼인신고 늦게 하라고 했다는 말에 기분 나빠하셨어요. 제가 뭘 속였을 거라고 생각한 게 괘씸하다면서요. 아니, 우리야말로 안 사둔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가 뒤통수 맞은 기분인데? 촉번화 정도 유분수지. 그러게, 우리가 니들 집 해준다고 할 때 그냥 받지 그랬니? 나는 니네 대출이자 내는 만큼 니 시어머니한테 준다는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구나. 니 아빠도 화내고 장난 아니었어. 오빠가 그러는데 어머니 원래부터 장난만 알고 오빠한테도 늘 저렇게 냉정하게 대했나 봐. 요즘 세상에 무슨 장남 타령이라니? 그 양반은 니들한테는 유행 따라 하라면서 자기는 왜 혼자 조선시대에 산대? 아주 다 지 편할 대로인 양반이구만.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시고 아빠도 화를 많이 내셨다는 얘기에 저는 더 이상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신혼 초부터 친정 부모님 속상해 하시는 거 보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참고 내가 알아서 잘 감당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친정 부모님 두 분 다 남편은 좋아하셨다는 거였어요. 똑똑하고 자기 앞가림 잘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어른들한테도 깍듯하고 예의 바르게 잘했거든요. 그렇다고 비굴하지도 않고 자신감을 갖고 있었고요.
사실 시어머니가 썩어도는 아주버님보다 제 남편이 낫긴 나았어요. 이건 제가 제 남편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버님은 행정고시 보겠다고 거의 7년을 집에서 돈 다 쓰면서 한 푼도 벌어본 적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너무 오냐오냐 커서 할 줄 아는 것도 너무 없었고 완전 도련님 타입이라 친구들하고 여행도 잘 못 간다더라고요. 음식 입에 안 맞으면 한 젓가락도 안 먹는다나요? 워낙 자기중심이라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도 좀 힘든 눈치더라고요. 시어머님은 아주버님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절에 가서 빌기도 많이 빌고 공양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만큼 정성을 들여서인지 저희가 결혼하기 몇 달 전에 드디어 행정고시 7급에 붙어서 꽤 늦게 사회생활을 시작했죠. 시어머니는 장남이 7급 공무원이라고 아주 더 기고만장했고요. 원래도 자기 장남 1류대 나오고 얼굴 잘생기고 키 크다고 보통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정말 누가 보면 제 남편은 어디서 데려온 아들이고 아주버님만 시어머니 친아들인 줄 알 정도니까요. 아주버님이 인물도 좋고 키도 훤칠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입맛도 까다롭고 성격도 안 좋은데 그런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얼마나 매력 있겠어요. 얼굴 잘생긴 것도 얼마 안 지나면 다 질리는 거잖아요.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런 걸 전혀 모른다는 거였죠. 그래서 장남만 잘났다고 그렇게 침이 마르도록 자랑이었어요. 저희는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자랑할 때는 잠자코 듣기만 했어요. 실질적인 생활비는 저희가 다 주는데 돈 한 푼 보태지 않으면서 콧대만 높은 아주버님이 저희는 썩 좋지 않긴 했어요. 저랑 남편은 시댁에 우리 할 도리만 하자고 얘기를 했었네요. 대출 이자 명목으로 시어머니한테 매달 돈을 보내면서도 명절 때도 생신이나 어버이날도 잘 챙겼고 그 외에 용돈도 틈틈이 드렸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아파트니 정말 이자 무는 셈 치고 시어머니 원하시는 건 거의 해드리자는 마음이었어요. 남편은 친정 부모님도 똑같이 챙기자고 해서 용돈을 보냈는데 친정 부모님은 한 푼이라도 아꼈다가 아이 태어나면 쓰라며 오히려 통장을 만들어주셨네요.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이 낳으면 정말 돈 들어갈 때 많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용돈 안 보내도 되니 그 돈으로 여기 저축해라. 장모님, 장인어른 말씀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도 저희 자식 노릇은 해야죠. 조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러면 지금 드리는 거에서 반은 보내드리고 반만 저금할게요. 네? 남편이 이렇게 설득하니 친정 부모님도 알았다고 하셨어요. 김서방이 말도 이쁘게 하고 우리한테 하는 거 보니 흐뭇해. 네 시어머니 고약했던 것도 다 잊어버려진다. 오빠랑 나는 마음도 잘 맞고 시댁이나 친정 챙기는 것도 서로 엇나가는 거 없어서 너무 좋아. 이런 걸로 싸우는 애들도 있더라고. 정말이지 시어머니만 아니면 저희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남편 아니었으면 저도 이혼을 생각할 만큼 시어머니가 돈 가지고 사람 학대게 하는 일도 있었거든요. 생신 선물로 사간 거 마음에 안 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돈으로 달라고 하기도 하고 어쩌다 이자를 못 보내면 바로 전화와서 당장 돈 보내라고
노기가 가득 찬 목소리로 부들부들 떨면서 호통쳤어요. 시어머니는 돈 이야기만 나오면 사람이 180도 변했는데요. 저희가 평소에 보내던 용돈보다 조금 적기라도 하면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무서운 목소리로 난리였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이번에는 저번보다 10만 원이 적어? 나 돈 들어온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아니, 이런 식이면 곤란하지. 받는 입장이니 주는 대로 써라 이거니? 내가 거지야? 니네 이런 식이면 나 니들 집 명의 더 늦게 바꿔줄 수 있어? 어머니, 그 용돈은 저희가 약속하고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도 분명 드릴 수 있을 때 되는 만큼 보내겠다고 했고 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신 건데 이제 와서 항상 정기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내라고 하시면 저희도 많이 곤란해요. 듣기 싫다. 네가 지금 노인네 우롱하는 거냐? 그래, 어디 그런 식으로 해봐라. 니들한테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저는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제가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시어머니한테 돈을 보낸 적도 있었어요. 어쨌든 큰 문제 없이 지내다 보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럭저럭 시간이 흐르고 제가 임신을 하고 예쁜 딸을 낳게 되었어요. 거기에 맞춰 새 가구도 드리고 방에 가구 배치도 바꾸고 하면서 아파트에도 점점 정이 들었죠. 아이한테 맞춰 여기저기 꾸미다 보니 처음에는 썰렁해서 싫었던 집도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친정엄마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자주 오셔서 아이도 봐주시고 집안일도 도와주셔서 제가 덕을 많이 받고요. 그렇게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바쁘면서도 행복한 날들을 보냈네요. 그러다가 완전 벼락이라도 떨어진 것 같은 일이 생겼는데요. 이 일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아주버님은 고시생 시절에 만나던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어요. 듣기로는 한의사라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마치 자기 딸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주버님 여친을 칭찬하곤 했거든요. 그래도 저나 남편이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아주버님 여친이 얼마나 잘났든 저희랑 상관없었으니까요. 사실 아주버님 눈이 워낙 높아서 여자친구와 그다지 오래 못 갔거든요. 잘생긴 편이라 그런지 직업이 없을 때에도 여자를 잘만 사귀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이번 여친이 아무리 예쁘고 직업이 좋다고 해도 아주버님 성격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는 데 공감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 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다더군요. 하긴 아주버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은 시어머니도 매일같이 자랑한 걸 보면 한의사라는 여친이 꽤 마음에 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여친이 인사하러 온다는 날에 저희도 다 불렀어요. 니들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다. 연예인 닮았다니까. 게다가 아주 날씬한데 성격도 상냥하지. 친절하지. 세련미가 철철 넘친다니까. 그런데 한의사야. 진짜 최상급 여자야. 저는 사람한테 급을 붙이는 게 참 거슬렸지만 당연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자칫 제가 열등감 때문에 그런다고 제 흉이나 보지 않으면 다행이니까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못되게 구는 건
제 급이 낮아서인가? 그런 생각도 들어 살짝 씁쓸하기는 했지만 곧 잊어버렸어요. 시어머니처럼 삐뚤어진 사람한테 인정받아서 뭐 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신이 나서 장을 보고 아침에 미용실에 다녀오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주버님 성격에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진짜 완벽한 사람 아닐까 싶어 저도 내심 궁금하기는 하더라고요. 의사나 변호사 같지는 않아도 한의사라면 직업도 훌륭했고요. 한편으로는 그 여자도 아주버님 외모에 반한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7급 공무원이라지만 아주버님이 사회생활도 늦게 시작해서 모아놓은 돈도 없고 그렇다고 시댁이 대단한 부자인 것도 아니니까요.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내놓지도 않던 노수로 된 식기 세트를 꺼내서 궁중 요리를 한 상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보니까 시어머니 혼자 한 요리는 아니고 누구 불러서 돈 주고 한 게 분명했어요. 저는 나중에 여기에 쓴 돈 저희한테 달라고 하겠구나 싶어 미리 돈 계산을 하게 되더군요. 아주버님이 데려온 여친은 미인에 늘씬하고 상냥했어요. 과연 아주버님 눈에 들만하다 싶을 정도로요. 시어머니는 그저 신이 나서 시아버지도 제치고 그저 뭐든 다 아주버님 여친 앞에 놔주느라 바빴어요. 아주버님 여친은 시어머니와 꽤 만났었는지 서로에 대해 자연스럽게 안부도 묻고 저희가 모르는 이야기를 하며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저나 남편은 별로 아는 게 없으니 궁금한 게 많았고요. 특히 남편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어요. 한의원이 강남에 있다고 하셨죠? 어느 한의원이에요? 혹시 저희도 나중에 갈 일 있을까 해서 그래요. 네, 논현동에 있는 땡땡땡 한의원이에요. 선배님하고 같이 열어서 공동 원장으로 있고요. 저는 주로 부인과하고 우울증을 진료하고 있어요. 그래도 한의사들은 의사들만큼 바쁘지는 않죠.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전 일찍 열고 밤 늦게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집이 너무 멀어질까봐 그게 걱정이기는 해요. 이번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은 한의원 근처에 사시나 봐요. 네, 부모님 집에서 출퇴근해요. 버스로 한 정거장이거든요. 그렇게 가까운데 제가 나가 사는 건 돈 낭비 같잖아요. 시어머니는 그 말에 손뼉까지 치며 맞장구를 쳤어요. 이거 봐라. 얘가 이렇게 야무져. 원래 있는 집 애들이 이래. 돈을 쓸 때는 과감하게 쓰는데 쓸데없는 낭비는 절대 안 해. 이것만 봐도 나랑 얼마나 마음이 잘 맞는지. 나는 진짜 한의사 며느리가 이렇게 나랑 잘 통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딱 내 스타일이야. 어머, 과찬이세요, 어머니. 그 뒤로 저랑 남편, 그리고 시아버지는 들러리였고 시어머니와 아주버님, 아주버님 여친, 이렇게 셋만 신이 나서 떠들었네요. 시간이 지나 그 자리가 끝날 즈음에 남편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근데 혼자서 한의원 하실 생각은 없는 거예요? 계속 그 선배님하고 같이 하세요? 저도 독립해야겠죠? 부모님한테 해달라면 해주시겠지만 그러고 싶지 않아서요. 제가 모아서 하려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중이에요. 공동 원장 달고 있지만 선배님이 출자하신 돈이 훨씬 많아서 제가 더 적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부모님은 제 단독 한의원 차려줄 시댁을
만났으면 하고 계세요. 하지만 사람 사이에 만나는데 그런 거래가 오가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저는 제 한의원을 차려주느냐 마느냐 하는 것보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사귀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까지 걸렸어요. 아주버님 여친은 지하철에 있는 광고판에 병원 광고에 걸려있을 법한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어요. 공부 잘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인물도 좋다더니 딱 그렇더라고요. 아주버님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수준을 착각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런데 막 인사를 마치고 가려는 아주버님 여친을 붙잡고 시어머니가 아주 폭탄 선언을 하더라고요. 네, 아가. 우리가 신혼집도 강남 쪽으로 마련해주고 한의원도 단독으로 내준다고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지? 그럼 우리 명훈이도 예뻐해 주실 테고 내가 힘 좀 써볼게. 어머, 그럼 저희 부모님은 오빠 두 팔 벌려 환영하시죠. 그런데 강남 아파트는 감사하지만 한의원은 정말 돈 많이 들어요. 그것까지 해달라고는 못하겠어요. 사람이 염치가 있죠. 시어머니는 예쁘고 똑똑한 한의사 며느리를 놓칠까봐 아주 눈이 뒤집힌 게 보였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시어머니가 병원까지 차려줄 기세라 솔직히 놀랍기도 했고 불편하기도 했어요. 저희한테는 꼬박꼬박 대출이자에 용돈까지 받아가시면서 뭐 하나 해주신 적 없으니까요. 아무리 저희가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이렇게 눈에 띄고 대놓고 차별을 하니 저절로 이것저것 따지며 유치해지더라고요. 그래도 돈 많이 들어가는 거 알면 아파트나 한의원 둘 중 하나는 포기하시려니 했어요. 시어머니는 돈 문제라면 보통 깐깐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희 부부의 예상이 빗나갔어요. 며칠 지나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시더니 대뜸 이러더군요. 어제 여기 근처 부동산들에 죄다 집 내놨더니만 연락이 왔더구나. 마음에 든다는 사람이 있어서 조건만 맞으면 바로 계약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니들 살 집 찾아야겠다. 저희 부부는 너무 황당해서 서로 얼굴만 쳐다봤어요. 저는 진심으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다니까요. 어머니, 방금 그러니까 이 집을 내놓았으니 저희더러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말씀 맞아요? 젊은 애가 벌써 가는 기 먹었니? 똑같은 말을 또 하게 만들어. 우리 명훈이 이 색시 놓치게 할 수 없어. 그 집에서도 두 팔 벌려 환영하게 만들려면 강남 아파트랑 한의원 차려줄 돈이 필요하잖니. 그러니까 니들이 나가라. 나 이 집 팔아 돈 보태서 우리 장남 강남 아파트 사줄란다. 그 말에 남편은 버럭 화를 냈어요. 엄마, 진짜 1억이야? 우리가 3년 동안 엄마한테 대출 이자 주면 이 집 우리 명의로 바꿔준댔잖아. 꼬박꼬박 돈 다 받아가고 어쩌다 하루 늦기라도 하면 돈 안 준다고 난리를 쳐가며 돈 받아가더니 이제 와서 뭐? 엄마, 그동안 우리가 준 돈 뭐 투자한다고 했잖아. 그럼 거기서 나온 돈으로 해줘. 이 집에서는 우린 못 나가. 니들이 준 이자? 시중은행 받는 것보다 싸게 받았다. 그거 누구 코에 붙이니? 그거 가지고 안 되니까 이 아파트 팔아서 보탠다는 거 아니야. 니네는 이제 니네가 알아서 살아. 내가 그동안 이만큼 봐줬으면 됐지. 언제까지 부모한테 엉겨붙어서 살려고 그래. 엄마, 말은 바로 해. 우리는 우리끼리 알아서 집 얻으려고 한 거 엄마한테
돈 주고 들어와 살라고 했어. 명의 바꿔준다고 해서. 더는 차식이라는 게 꼭 엄마한테서 이런 걸 받아내야겠니?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거지. 그럼 형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해. 왜 우리 보고는 부모한테 엉겨붙지 말라면서 형은 다 해주려고 해. 명훈이가 너랑 같아? 자고로 집안은 장남이 잘 돼야 모든 게 술술 풀리는 법이다. 그리고 니네 형은 보통 장남이 아니야. 네 형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주쟁이가 다 진짜 크게 될 팔자라고 난리도 아니었어. 너 같으면 그런 좋은 사주 가진 아들하고 평범한 아들하고 누구한테 더 투자를 하겠어? 그래 안 그래? 시어머니가 이성적인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건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런 엄마 밑에서 큰 제 남편이 어찌나 불쌍하고 가엾던지요. 니네 어차피 명훈이 결혼하는데 별 도움 못 되잖아. 그럼 이런 거라도 해서 도와줘야지. 강남에서 한이 사는 며느리다. 집안에 돈덩어리가 굴러들어오는데 이것도 못하니? 그러고도 니들이 차식이야? 이상한 사고방식에 사로잡힌 시어머니와는 아무리 말을 해도 통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자는 애까지 깨워서 니네 엄마 아빠 닮지 말라며 괜히 호통을 치는 거였어요. 그러자 남편 표정이 전과는 다르게 정말 무서워졌어요. 이제까지와는 완전 다른 사람 같았어요. 엄마, 그렇게 그 여자가 좋으면 엄마가 데리고 살아. 왜 괜히 자던 우리 딸 서아한테 호통이야? 엄마, 진짜 우리 나가라는 거지? 진심인 거지? 내가 비싼 밥 먹고 너네 보러 와서 왜 허튼 소리를 하니? 알았어. 엄마 뜻 잘 알았다고. 남편은 그때 뭔가 결심한 것 같았는데 저한테 말은 하지 않더군요. 아무튼 저희는 2주 내로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 됐고 저는 그것 때문에 밥도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이를 봐주러 온 친정엄마한테 속사정을 털어놓았죠. 결국 친정에서도 다 알게 될 일이니 에라 모르겠다 말해버렸네요. 친정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당연히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니셨어요. 여태 애들 등골 빼먹어 놓고 이제 와서 한의사 며느리 보겠다고 팽하는 거잖아. 아니, 니네 시어머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니네 아빠도 난리 났어. 너 당장 이혼하라는데 솔직히 이게 김서방 잘못은 아니잖아. 내가 간신히 진정시켰다만 나도 니네 시어머니 이해가 안 간다. 아무튼 화나는 건 화나는 거고 그래서 아빠가 너네 집 사주신대. 엄마가 진작에 우리가 집 사준다고 할 때 받지 그랬어. 니들끼리 하는 것도 좋긴 한데 결국 이렇게 되니 속상해 죽겠네. 아빠는 세준 아파트를 팔아 엄마와 돈을 보태 저희 집을 사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공동 명의로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안 된다는 남편을 열심히 설득했어요. 오빠, 우리 서아 이 나이에 어디 가서 고생하라고 그래. 우리 2주 동안 어디서 집 얻을 거야. 물론 얻으려면 얻을 수 있지. 근데 우리가 가진 돈으로 바로 들어가려면 정말 힘들 것 같아. 아빠 말씀으로는 원래 우리 결혼할 때 이렇게 해주려고 했었대.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고 서아 생각해서라도 받자. 응? 남편은 결국 제 뜻을 받아들였고 친정 부모님을 찾아뵙고 큰 절을 올렸어요. 장인어른,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재현이랑 서아 고생시키고
두 분께 걱정 끼치네요. 그러자 아빠가 남편을 다독였어요. 다 들었어. 이게 어디 자네 때문인가? 나는 자네만 좋다면 자네 아들이라 생각하고 살고 싶어. 그러니 자네도 우리를 친부모로 여겨주게. 남편은 아빠 말에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고 그걸 본 엄마도 속상하다며 눈물을 훔쳤어요. 저희 가족은 친정의 도움으로 시어머니한테 통보받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집을 비우고 서울로 이사를 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잘된 일인지 몰라요. 저야 얼마 안 있어 회사를 관뒀지만 계속 직장을 다니는 남편은 회사가 가까워져서 너무 편했거든요. 친정하고도 버스 한 정거장 거리라서 엄마도 너무 좋아하셨고요. 남편은 이사를 한 후에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엄마 진심이냐고 물었잖아. 엄마는 우리 나가는 게 진심이라고 했고. 그때 결심했어. 나 더 이상 엄마한테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나한테 자식 노릇 바라지 말고 재현이한테도 며느리 노릇 바라지 마. 형 결혼 준비도 엄마 알아서 하고 우리 인연은 이걸로 끝내자. 남편은 저도 모르게 속으로 무서운 결심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도 코웃음만 치는 것 같더라고요. 지까짓게 그래 봤자라고 하는 말이 핸드폰 넘어 들려왔거든요. 남편같이 지금껏 효도한 아들한테 그런 말 하는 시어머니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 말대로 저도 시댁에 연락 안 하고 살았죠. 그러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상견례에도 저희를 부르지 않았고 결혼식 준비 상황도 전혀 알려주지 않았어요. 일이 이쯤 되면 아주버님이 저나 남편한테 전화 한 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어찌나 시어머니랑 아주버님이 똑같은지 그 엄마의 그 아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자기 때문에 집을 비웠으면 고맙다거나 미안하다는 말 한 번은 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아무 말도 없었어요. 남편도 그것에 조용히 분노하는 게 느껴졌고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가 보낸 온라인 청첩장도 지워버리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너무 세게 나가니까 좀 겁이 났어요.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제가 중간에서 너무 극과 극으로 가지 않게 조절을 해야 되나 싶었어요. 오빠,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식은 가자.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나중이라도 할 말이 있고 떳떳해.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지금은 안 보고 산다고 하지만 연락이라도 해야 할 일 생기면 어머님 성격에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가시고 분명 뭐라고 하실 거야. 나 또 우리 서아한테 무슨 소리 하실까봐 그것도 불편해. 남편도 자기 때문에 딸이 피해를 받게 되는 건 싫은지 겨우겨우 아주버님 결혼식에 가겠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는 정도로 차려입고 결혼식을 가게 됐어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문자로 참석한다고 연락했고요. 그때도 시어머니는 기세등등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동생 부부라는 것들이 잘하는 짓이다.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숟가락만 얹겠다 이거지? 그래도 안 오면 모양새 빠지고 사돈한테 보이기도 안 좋으니 꼭 와야 한다. 와, 어쩜 이렇게 말을 하나요? 저 역시 남편처럼 완전 정 떨어지더군요. 아무튼 저희 부부는 결혼식 당일날
식장에 갔는데요. 뭔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주버님은 로비를 왔다 갔다 하며 핸드폰으로 어딘가에 계속 연락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곱게 치당을 하고서는 완전 넉나간 사람 같았어요. 시아버지는 혀를 차더니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요. 가만 보니 신부 측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요. 혹시나 하고 신부 대기실도 가봤는데 텅 비어 있었어요. 도저히 시부모님한테는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라 직원한테 무슨 일이냐고 슬쩍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계 가족이라고 했더니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오늘 오전 7시쯤인가? 갑자기 신부 측에서 결혼 못한다고 통보를 했지 뭐예요. 근데 그 연락을 신랑 쪽에서는 늦게 받았는지 식장에 와서 이렇게 됐어요. 아주버님은 계속 여친한테 연락을 하고 있는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전화 좀 받아. 이런 법이 어딨어? 결혼식 당일 아침에 결혼 취소라니. 장난해? 때문에 깨진 돈이 얼만데 그래. 얼른 전화 받아. 제대로 설명해.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 이틀 전 갑자기 그 남자한테 연락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꽤 부잣집의 남자도 변호사라는데 남자 집에서 여자랑 결혼하는 걸 반대했었다나 봐요. 그래서 헤어졌는데 여자가 결혼한다는 소리에 그 남자가 눈이 뒤집혀서 다시 여자를 찾은 거였대요. 그냥 자기랑 같이 살자고요. 여자는 딱 하루 고민하고는 결혼식 당일날 아침에 다 뒤집은 거였어요. 결국 결혼식은 못하게 됐고 시어머니는 굴욕감과 분노에 부르르 떨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태어난 척 했어요. 사람들이 다 가고 난 후에서야 저희를 붙잡고는 곡소리를 내더군요. 아니,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사람을 이런 식으로 배반할 수 있어? 세상에 감쪽같이 사람을 속여. 사귀던 남자가 있었으면서 순진한 척하고 접근해서 우리 아들을 울려? 이 못된 것을 그냥. 청훈아, 며느라, 우리 명훈이 어쩌면 좋니? 어떻게 이렇게 여자운이 없을 수 있어? 그러면서 목 놓아 우는데도 솔직히 저는 하나도 불쌍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더 기막힌 사실들이 밝혀졌는데요. 그 여자는 논현동의 땡땡땡 한의원 공동 원장도 아니었어요. 잠시 거기서 페이닥터처럼 월급 받고 일했었고 실력도 없었대요. 집도 강남이 아니었고요. 아주버님이 이사 갔던 여자 집은 여자가 자기 친구한테 빌렸던 집이라는 거였어요. 그 친구 말로는 그 여자 집은 지방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집이고 부모는 워낙 순진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거라는 거였어요. 딸이 자기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고 아르바이트 사람들 사서 부모 역할, 친척 역할 다 맡겼기 때문에 그 부모한테 뭘 물어봤자 오히려 당황할 거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단단히 잘못 걸린 거였어요. 거기다 말을 들어보니 시어머니가 이미 그 여자한테 아파트 중도금까지 건넸고 병원짜리 알아봤다고 해서 계약금까지 몇백만 원을 줬다는 거였어요. 저와 남편은 기가 차서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변호사라는 전 남친과 어디론가 가버린 건 사실이었어요. 남친이 변호사 사무실에도 나오지 않았고 그 집에서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무튼 겨우 그 여자 있는 데를 찾았는데 여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 돈을
못 돌려주겠다고 했대요.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한 증거 있냐고요. 원래 사귈 때는 같이 살면 좋겠다, 결혼하면 잘 살자, 이런 말 다 하는 건데 그냥 그 집에서 자기한테 준 거고 나한테 줬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요. 그 똑똑한 시어머니가 왜 그 여자한테는 돈도 현금으로 건넸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그 여자를 결혼 빙자 사기로 고소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 답답한 지경이었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붙잡고 늘어졌어요. 니들이 이 일 좀 해결해다오.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뭘 알겠어. 응? 그때였어요. 평소 점잖게 가만히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뭐가 어쩌고 저째? 이제 와서 지가 불리하니까 지 손으로 내쫓은 애들 도로 끌어들여? 정훈아, 서애미야, 니들 신경 쓸 거 없다. 다시는 네 엄마랑 네 형 도와주지 마. 나도 아무것도 안 할 거니까. 형편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내가 늙어서 네가 불쌍해서 이혼 안 하는 줄이나 알아.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불호령에 너무 놀라서 입만 벌리고 있더군요. 턱이 빠졌나 싶을 정도로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있었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시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말씀 안 하셨어도 나, 엄마도 형도 안 도와. 내가 전에 말했지? 우리 아파트에서 나가라고 했을 때 진심이냐고. 나는 엄마 없는 셈 칠 거야. 형도. 어차피 이런 거 변호사한테 맡기면 거기서 다 알아서 하니까 잘해봐. 근데 증거가 없어서 힘들기는 하겠어. 여자가 결혼하자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그 여자는 여차하면 발 빼려고 하고 있었네. 남편은 제 손을 붙잡고 일어나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고 정말 단 한 번도 다시는 도와주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술서도 쓰고 엄청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군요. 제가 슬쩍 남편한테 그래도 시어머니 도와주자고 했는데 남편의 뜻은 확고했어요. 자기는 할 만큼 했다면서요. 그 일로 시댁은 완전히 풍비박산이 났어요. 아주버님은 회사도 잘 못 다닐 정도로 술을 마셨고 시어머니는 아예 머리를 싸매고 누워서 울기만 했다는군요. 시아버지는 꼴 좋다며 둘을 쳐다보지도 않았대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울며 사과를 했어요. 내가 잠깐 어떻게 됐었나 보다. 한의사 며느리가 뭐 대단하다고. 내가 미안하게 됐다. 그리고 지금 명훈이 계속 출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아무리 공무원이라지만 징계받을 것 같아. 우리 생활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 니네가 전처럼 우리한테 생활비를 보내면 좋겠다. 어머니, 정말 우리한테 미안해서 사과하시는 거 아니죠? 당장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러시는 거죠? 안 봐도 보이네요. 이번만은 저희도 안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쫓겨나서 정말 당황스러웠을 때 도와주신 건 친정 부모님이에요. 저희는요, 친정 부모님한테 잘하면서 살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렇게 사랑에 맞지 않는 아주버님한테 돈 벌어오라고 하세요. 출근하면 되고 심을 쏘든 뭐든 쓰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저희한테 돈 얘기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나 아주버님 전화를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한테 한 푼도 안 줄 거라면서 저희 보고도 잘했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고 못됐다, 매정하다 난리가 났지만 저희는 그런 말쯤 이제 아무렇지 않게 넘기게 됐죠. 그보다 더 심한 말도 들으며 집에서 내쫓겼었는데요. 그때부터 저희는 시댁에 가지 않고 있네요. 시아버지한테만 가끔 연락드리는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랑 아주버님 일에 일절 상관 말라고 계속 그러세요. 그 여자한테 일부 승소를 했다는데 돈은 돌려받지 못한 모양이에요. 저와 남편은 언제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시어머니와는 거리를 두고 살 생각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긴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차 새댁이에요. 7년 연애 끝에 한 결혼인데 불과 결혼 생활 2개월 만에 위기를 맞고 말았어요. 그때 일만 생각하면 어이없고 화가 나는데 어디 가서 하소연하기도 창피해서 익명성을 빌어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편과 저는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생 때부터 사귄 건 아니고 같은 대학을 다니게 되면서 CC가 되었어요. 남편의 군생활 기간 동안 소위 말하는 곰신으로 지냈었고 졸업 후 취직한 뒤에는 대학생인 남편 뒷바라지까지 했죠. 처음부터 이 남자랑 결혼까지 갈 생각이 없었다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의 결혼 생활을 은근히 기대했는데 막상 결혼 허락을 받으러 시댁에 찾아가 보니 기대가 걱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처음 인사를 드리고 차를 마실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기로 하면서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이었죠. 자, 그럼 정민이 요리 솜씨 좀 볼까? 이제 한 식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해봐. 재료는 냉장고에 있는 거 꺼냈으면 돼. 잡채거리랑 생태찌개거리 사다 놨으니까 부족한 거 있으면 말하고.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시댁에 인사드리러 와서 직접 식사 준비를 했다는 말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난감한 표정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서 있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런 경우가 어딨어. 오늘 처음 인사 온 사람한테 식사 준비를 하라니. 정민아, 엄마가 농담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얘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건방지게 왜 네가 끼어들어? 내가 못할 거 시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앞으로 해야 될 거 미리 한번 해보라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정민아, 너도 우리 재민이랑 같은 생각인 거니? 그런 거라면 이 자리에서 말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기 싫다는 말을 하겠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실력은 없지만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씀드리곤 주방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30이 다 될 때까지 엄마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았던 제가 잘할 리가 없었죠. 마음 같아선 휴대폰으로
레시피라도 찾아보고 싶었지만 어머님이 옆에 딱 붙어 계시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평소 엄마가 하시던 걸 떠올려보며 흉내를 낼 뿐이었죠. 그런데 채소 손질을 하는 순간부터 어머님은 못마땅한 티를 팍팍 내시며 혼잣말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세상에, 양파꽁지를 그렇게 크게 잘라내면 뭐를 먹어? 아이고, 먹는 거보다 버리는 게 더 많네. 당면은 그냥 삶을 거니? 간장을 좀 넣어야 간이 배이지 않겠어? 어떻게 된 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가르쳐야 되니? 이래서 밥이나 제대로 해먹고 살겠니? 내가 오늘 너 안 시켜봤으면 큰일 날 뻔했다, 얘. 정말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어머님은 옆에서 잔소리를 하셨고, 저는 거의 혼이 나간 채 어머님 지시대로 로봇처럼 움직이기 바빴어요. 밥을 먹는 내내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인사를 마치고 시댁을 나오고서야 집 나갔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더불어 불쾌하고 짜증스런 기분도 확 들었고요. 정민아, 많이 힘들었지? 아, 엄마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야? 사람 무안하게. 그래도 네가 만든 잡채가 우리 엄마가 만든 것보다 더 맛있더라. 웃어? 넌 지금 웃음이 나오니? 난 정말 너무 황당해서 내가 뭘 하고 왔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야. 진이 다 빠져서 서 있을 힘도 없다고. 에이,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 우리 엄마가 널 딸처럼 편하게 생각하시니까 그런 거잖아. 우리 고등학생 때부터 엄마들끼리도 알고 지냈고, 나 군대 있을 때도 네가 우리 엄마 모시고 면회도 자주 오고 그랬잖아. 함께 지낸 세월이 있으니까 편해서. 됐어. 그딴 소리 그만해. 편하면 너희 어머님이나 편하지. 내가 이런 자리에서 편할 수 있겠니? 우리 부모님은 너한테 안 그러시는데 왜 너희 어머니만 나한테 이러시는 건데? 진짜 어이가 없어. 너도 계속 너희 엄마 편만 들 거면 그냥 들어가. 나 혼자 갈 테니까. 그날 저희 집까지 가는 내내 남편은 제 화를 풀어주려고 안 부리던 아양도 떨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머리로는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남편 얼굴을 보면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황당했던 시댁 인사도 끝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직 결혼 날짜도 잡지 않았지만 예식장을 잡는 게 우선이라서 남편과 함께 서울 시내 예식장을 돌아보곤 했어요. 틈틈이 마음에 드는 가구나 가전제품도 정리를 해두었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님이 저희 회사 근처로 오셨더라고요. 약속한 카페로 갔더니 시누이랑 같이 오셨더라고요. 시누이는 남편과 3살 차이로 저와는 중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지만 나이 차이가 있어서 재학 당시에는 서로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남편과 사귀기 시작하면서 몇 번 얼굴을 봤던 게 전부였죠. 그런데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자기 엄마 팔뚝을 툭 치더니 뭔가 닥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은 저를 슬쩍 한번 살피시고는 얘기를 꺼내시더라고요. 여기까지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니들 결혼 날짜 때문인데 원래는 니들 결혼하고 이듬해 재영이 식을 올리려고 했었거든. 그런데 얘네 시댁에서 혼사를 당겨서 하자고 하지 뭐니? 그래서 말인데 정민아, 니들이 결혼식 날짜를 좀 늦추면 어떻겠니? 내년 봄이나 가을쯤으로. 네?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한데요. 예식장을 이미 봐둔 게 있어서요. 안 그래도 이번 주말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마침 10월에 자리가 있어서 엊그제 재민이랑 예약을 했어요. 요즘 괜찮은 예식장 예약하는 게 힘들어서 거기도 겨우 예약한 거거든요. 그러자 어머님이 버럭 성질을 내시는 거예요. 얘, 너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하니? 결혼 날짜도 안 잡고 예식장 날짜에 맞춰서 결혼을 하겠다고? 세상에, 무슨 결혼을 그렇게 해? 결혼이 니들 장난이니? 집안 어른들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예약을 하면 어떡해? 불쾌하셨다면 죄송해요. 어머님께서 결혼 날짜는 저희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셔서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머님, 기왕 예약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미리 허락을 받지 못한 건 저희들 불찰이지만 당장 예약을 안 하면 바로 놓칠 판에 어떻게 허락을 구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런 점은 어머님도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신우이가 어머님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이더니 이내 어머님 표정이 환하게 변하는 거 있죠. 그래, 상황이 그렇다니 어쩔 수 없지. 마침 잘 됐네. 우리 재영이가 아직 식장을 못 잡았거든. 재영아, 따로 예식장 잡을 거 없이 정민이가 예약했다는 데서 하자. 니들이 빨리 해야 오빠네도 서두를 수 있지. 딱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러지 뭐. 언니, 그래도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얼마나 힘들게 예약한 건데요. 그리고 저희 집에서는 올 가을에 저희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런 상의도 없이 내년으로 미루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전 절대 내년으로 못 미뤄요. 아무리 시어머니고 신우라지만 결혼식을 자기들 마음대로 미뤄라 마라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이런 제 반응을 예상 못했는지 어머님과 신우이가 되려 당황한 표정이더라고요. 남편 몰래 저만 따로 찾아와 이런 얘기를 꺼낸 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 말이라면 싫어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 때문이었을 거예요. 쌍팔년도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놈의 시어머니 유세를 떨려고 하는 건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갔죠. 이 얘기를 전해들은 저희 부모님도 노발대발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댁에 전화를 걸어선 제 결혼에 맞춰서 미국에 계시는 친척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바꾸면 어떡하냐며 절대 안 된다고 단단히 못을 박으셨어요. 결국 어머님과 신우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고 저희 부부는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비록 약간의 마찰은 있었지만 그래도 순조롭게 결혼 준비가 진행되나 보다 생각했는데 시댁에서 엉뚱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번엔 아버님까지 나서서 말이죠. 그래, 결혼 준비는 잘 돼가니? 재민이 얘기 들어보니 집 얻는데 너도 돈을 보태기로 했다며? 네, 부모님이 1억 5천 보태주기로 했어요. 혼수는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하기로 했고요. 그래, 잘 생각했다. 우리 때야 집은 남자 쪽에서 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지만 요즘 애들은 더치페이가 익숙해서 그런가 같이 하는 집들이 꽤 된다고 하더라. 그건 그렇고. 아버님은 갑자기 말을 끌면서 제 눈치를 슬쩍 살피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끼어들어서 대신 말을 이어가셨죠. 이도 참,
뭐 어려운 얘기라고 그렇게 뜸을 들여요. 정민이도 이제 우리 집 며느린데 어려울 게 뭐 있다고. 예, 정민아.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예단비 말이다. 그거 돈 대신 다른 걸로 해오면 안 되겠니? 기왕이면 우리가 원하는 걸로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말이야. 아, 어떤 걸 원하시는데요? 실은 우리 이이가 차를 바꿀 때가 됐거든. 그렇다고 우리가 차 바꿀 형편이 안 돼서 그러는 건 아니고, 기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잖니. 너도 예단으로 시아버지 차 바꿔드린다고 생각하면 생색도 날 거고 말이야. 하지만 차는 좀,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아버님 연세에 경차를 타실 것도 아니고.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최대한 상냥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미치지 않고서야 예단비 대신 차를 해오라는 게 말이 되나요? 예단비야 기껏 해야 1,000만 원 남짓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가 차서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아무렴 우리가 경우 없이 너희 집에 무리한 부탁을 하겠니? 우리 그렇게 생각 없는 사람들 아니다. 내 얘기는 예단비 외에 혼수까지 우리가 해주겠다는 거야. 신혼집 가구며 전자제품까지 신형으로 쫙 깔아줄게. 너 요즘 여자들도 결혼할 때 기본이 2억인 건 알고 있지? 네가 집 구하는데 돈 좀 보탠다고 하니까 나머지 금액으로 우리 이 차 한 대 뽑아주고 대신 혼수는 우리가 해주면 그게 그거 아니겠어? 처음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했었는데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 마냥 나쁜 조건만은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에서도 결혼 자금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제 선에서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라서 부모님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뭐? 차를 해달래? 아니, 무슨 그런 요구가 다 있니? 자기들이 탈 차를 왜 며느리 보고 해오래? 재민이 엄마 그렇게 안 봤는데 사람 참 이상하네. 엄마,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나도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혼수랑 예단비 합해서 해가는 거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더라고. 게다가 어머님이 가구랑 전자제품 전부 최신형으로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뭐 나쁜 거 없고 말이야. 어차피 결혼 비용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었잖아. 거기서 1억 5천 집 구하는데 보태고 나머지 5천으로 혼수랑 예단비 할 생각이었으니까 별반 차이 없어. 무엇보다 아버님 차 타실 때마다 며느리가 예단으로 해온 거라고 생색도 나고 말이야. 제 얘기를 들은 부모님도 처음과 달리 딱히 반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어머님께 전화해 시부모님 뜻에 따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글쎄 며칠 뒤 남편을 통해 전해주신 승용차 카탈로그를 보니까 일반 승용차가 아니라 외제차더라고요. 게다가 풀체인지로 원하신다나요? 지금 나보고 이걸 해오란 소리야? 예단으로 벤츠를 해오라고? 그것도 풀체인지로? 이걸 지금 말이라고 해? 나도 조금 이상해서 이걸 정민이가 해온다고 한 게 맞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너랑 이미 얘기가 끝난 거라고 하시더라고. 정민아, 나 모르는 사이에 우리 부모님이랑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한 거야? 아니, 뜬금없이 아빠 차를 네가 왜 바꿔줘? 자기는 몰랐어? 자기 부모님이 혼수랑 예단 대신 아버님 새 차 뽑아달라고 하신 거 정말 몰랐냐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남편한테 모든 상황을 말해주자 한숨부터 푹 쉬더라고요.
자기 집 형편에 외제차를 끌고 다니겠다고 한 부모님도 한심하지만 그걸 선뜻 받아들인 저도 이해가 안 간다나요? 누군 그러고 싶어서 그래. 자기 부모님이 원하신다잖아. 우리 입장에선 그 돈으로 혼수를 채우나 차를 뽑아들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누가 벤츠를 뽑아달라고 할 줄 알았냐고. 자기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벤츠가 1, 2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난 못해. 이럴 거면 결혼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단 말이야. 결국 그 일로 남편과 저는 한바탕 싸움을 했고 이 일은 시부모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애초에 1억 3천이 다 돼가는 차량을 예단으로 해오라고 한 시부모님이 싸움의 원흉이었음에도 모든 화살은 제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저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그러더라는 거 있죠. 정민이가 뭔가 오해를 한 모양이네요. 우리는 정민이가 결혼자금으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다길래 우리 애 아빠 차 한 대 뽑아주고 남는 돈은 니들 집 구하는데 보태라. 이런 의미로 한 얘기였는데 어떻게 그걸 잘못 알아듣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렴 우리가 집 구하는 돈은 따로 받고 차까지 챙기러 들었겠어요. 정민이 엄마, 우리 그렇게 파렴치한 사람들 아니에요. 똑같이 자식 키우는 마당에 어떻게 그러겠어요. 난 또 애들이 파혼을 하나마나 난리가 났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이게 다 오해에서 비롯된 거네요. 정민이 엄마가 정민이한테 얘기 좀 잘해주세요. 식도 올리기 전에 며느리한테 인심 잃게 생겼네. 아, 이 말을 전해 듣는데 나만 바보 됐구나 싶더라고요. 정말 억울한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나만 더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정민이 넌 왜 네 시어머니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곤 그 난리를 친 거니? 내가 안사돈이랑 통화하면서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시간 끌지 말고 내일 당장 시부모님 찾아뵙고 사과드려. 결혼 전부터 이게 뭔 난리라니? 엄마는 저를 앞뒤 정황 살피지 않고 혼자 급발진해서는 판 없겠다고 날뛴 철부지 취급을 하셨어요. 다음날 찾아뵌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심정으로 집에 돌아왔는데 뒤늦게 퇴근한 남편이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남편도 저한테 따지러 왔나 싶어 서운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조용히 저를 안아주면서 그러는 거 있죠. 네 잘못 아닌 거 알아. 분명히 우리 엄마가 너한테 떠넘긴 걸 거야. 내가 우리 엄마를 모르겠니? 엄마 아들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널 알잖아. 없는 말 꾸미고 남 탓하는 애 아닌 거. 그러니까 우리 엄마한테 화난 거 다 나한테 풀어. 내가 다 받아줄게. 아, 정말이지. 이런 남자한테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날 안 믿어주는 상황에 유일하게 내 편을 들어주는 남자인데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남자 하나는 잘 골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집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평수가 조금 더 작은 곳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대출을 받으면 굳이 집을 줄이지 않아도 됐지만 이자를 내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시부모님은 약속대로 저희 신혼집에 가구며 전자제품, 로봇 청소기까지 최신형으로 들여놔 주셨어요.
TV도 저희 집 평수에 비해 엄청 큰 걸로 해주셔서 마치 극장에 온 기분이 들 정도였죠. 신혼집을 둘러본 저희 부모님도 시댁에서 큰 돈 쓰셨겠다며 고마워하셨죠.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준비기간이 끝나고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결혼식장에는 시누이랑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도 와주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예비 사위 앞에서 어찌나 쩔쩔 매시던지 누가 보면 자신들이 모시는 대감집 아들인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두 분이 그러신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예비사위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솔직히 제 시누이 학벌이 그리 좋지 않았어요. 전문대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누이 경우는 정말 성적이 안 돼서 적성과 상관없는 과에 점수만 맞춰서 전문대에 들어간 케이스였어요. 그것도 예비로 간신히 들어갔었죠. 학점도 안 좋아서 졸업 후 취직이 안 되는 바람에 아버님 지인 사무실에 낙하산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학벌과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건 좀 그렇지만 시누이와 예비 신랑의 스펙 차이는 누가 봐도 컸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이 의아하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시댁에선 명문대 출신의 의사사위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혼인을 성사시키는 거에 올인을 했다고 봐도 무방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희생양이 되었다는 건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요. 아무튼 시부모님은 아들 결혼식보다도 예비 사위한테 잘 보이는 데만 혈안이 된 채 결혼식장을 뛰어다녔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신우 결혼식 날짜가 잡혔더라고요. 어머님 말로는 신랑 측에서 올해가 가기 전에 식을 올리자고 해서 부득이하게 12월 중순으로 잡았다는데 아무리 봐도 거짓말 같더라고요. 우연히 시누이가 통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예비 신랑은 12월은 한창 병원 일로 바쁠 때라서 휴가를 내기 힘들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시누이는 신혼여행은 나중에 가도 괜찮으니 식부터 올리자고 매달리는 상황이었고요. 결국 식은 12월에 올리고 신혼여행은 병원 일이 조금 한가해지는 때 가는 걸로 하고 결혼식을 강행하게 되었죠. 자기야, 아가씨 결혼 말이야. 굳이 서두를 필요가 있을까? 듣자하니 신랑 측은 연말이라 바빠서 꺼려하는 것 같던데 어머님은 왜 그렇게 결혼을 서두르시나 몰라. 에휴, 그놈의 의사가 뭐라고 다른 이유가 있겠어. 혹시라도 사육감 마음 변할까봐 어떻게든 코 깨워 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지. 의사가 그렇게 좋은가? 자기도 의사 남편이 탐나? 나쁠 거야 없지. 돈 잘 벌고 무엇보다 집안에 의사 하나 있으면 왠지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근데 의사 사위 보려면 혼수랑 예단비 외에도 더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니야? 예전엔 열쇠를 몇 개 해가니 많이 그런 말들도 있었잖아. 에이, 그것도 옛말이지. 설사 그렇다고 해도 우리 집엔 그럴 돈 없어. 우리 아버지 평생 직장인으로 사셨는데 그럴 돈이 어딨겠어. 제가 봐도 저희 시댁이 그리 넉넉한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누이 결혼 상대자가 더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앞세워 결혼 장사를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실상이 얼마 뒤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예단으로 해온 아버님 새 차가 출고되는 날이었어요. 연락처에 제 번호를 올려둔 탓에 탁송업체에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지정해둔 탁송지 확인을 위한 거였는데 이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시댁도 아니고 아버님 직장도 아닌 모 대학병원 주차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탁송지가 잘못된 줄 알고 거기가 아니라고 했더니 그쪽에서 그러는 거예요. 서류에 적힌 것도 땡땡 대학병원이고 사무실에도 몇 번이나 전화해서 장소 확인했다면서요. 의사라서 자리 못 비운다고 병원 주차장으로 가져오라고. 그래놓고 당일날 장소를 바꾸면 곤란하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의사는 누가 의사라고? 순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었어요. 바로 신의 예비 신랑이었죠. 그래서 탁송업체 직원한테 확인 후 다시 연락드리겠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는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뭐? 차를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다고? 아니, 그걸 왜? 몰라서 물어. 그 병원 의사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더 있어. 당신 예비 매제밖에 더 있냐고. 어머님 아버님도 그렇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 예단도 따지고 보면 사돈이 보내는 선물인데 어떻게 그걸 받기도 전에 다른 사람한테 줄 수가 있냐고. 선물한 사람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처음부터 이러려고 외제차 사달라고 그러신 거 아니야? 차값보다 혼수 대신 해주시는 게 싸게 먹히니까 난 그렇게밖엔 생각이 안 돼. 너무 화가 나서 막 쏘아 붙였더니 남편이 아무 말도 않고 얘기만 듣다가 자기가 한번 알아보고 전화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몇 분 뒤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성질부터 내시더라고요. 예, 너 재민이한테 뭐라고 했길래 애가 그 난리를 치는 거니? 아니, 내 차를 내가 누구한테 주건 네가 무슨 상관이야? 예단으로 해왔으면 그걸로 끝인 거지. 내가 어떻게 쓰는지까지 네가 관여해야 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안 지켰니? 우리가 너 대신 신제품으로 집도 다 채워줬는데 뭐가 문제란 거냐고. 얘가 아주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알아도 그렇지. 툭 하면 우리 아들한테 고자질해서 일 키우고 사람 꼴 우습게 만들고 말이야. 너 그러는 거 아니다. 우리가 사람이 좋아서 네 그 성깔 받아주는 거지. 다른 집 같았으면 어림도 없어. 잔말 말고 차는 병원으로 보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전화를 해서는 자기가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뒤이어 남편한테 전화가 왔길래 안 받고 거절 버튼을 눌러버렸죠. 일을 수습하겠다고 했던 남편 때문에 저만 더 못된 년이 되어버린 마당에 남편과 통화는 해서 뭐하나 싶더라고요. 이래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랑 고부간의 갈등을 겪는 거구나 새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차는 결국 병원으로 배송을 했고 그 일로 일주일 넘게 남편과는 냉전 상태로 지냈어요. 남편 잘못이 아닌 건 알지만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시어머니가 떠올라서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냉전 기간 동안에도 남편은 어떻게든 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제 아침밥도 차려주고 퇴근 후에는 빨래며 청소도 도맡아 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남편과 화해를 한 건 이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바로 저희 부모님 때문이었죠. 남편과 냉전 중이던 주말, 집에서 남편과 얼굴 맞대고 있는 게 싫어서
일부러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전화할까봐 휴대폰도 꺼놓고 오전부터 밤 늦게까지 놀고 집에 돌아왔는데 집안에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식탁에는 밥을 먹다 만 채 그대로 놓아둔 흔적이 있었고요. 그걸 보곤 짜증이 확 났는데 이 꼴을 해놓은 남편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설마 나 찾으러 나간 건 아닌가 해서 살짝 걱정이 되던 차에 휴대폰 전원을 꺼놓은 게 기억이 났어요. 배터리까지 없는 상태였더라고요. 혹시 문자라도 남긴 게 있나 싶어 충전이 조금 되자마자 휴대폰을 켜봤더니 엄마랑 남편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먼저 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니 엄마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기 집애야,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네 아빠 지금 응급수술 들어가 있어. 난 기운 없어서 통화 못하니까 자세한 건 채민이한테 들어. 채민아, 네 처다. 네가 받아봐. 전화를 넘겨받은 남편은 아빠가 수술 중인 병원 이름과 병동을 알려주었어요. 택시를 타고 병원까지 가는 내내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울컥하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욕실에 쓰러져 계신 아빠를 발견한 엄마가 바로 119에 전화를 하셨다고 했어요. 엄마는 구급차를 기다리며 저한테 전화를 하셨지만 제가 전화를 안 받자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예요. 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던 남편은 그 길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고 놀란 엄마 대신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동안 저는 친구들과 떠들고 놀고 있었던 거고요. 병원에 도착하자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는 저를 보자 울먹이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아빠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면 어쩌나 겁도 나고 철없이 전화도 꺼놓고 놀았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은 저랑 엄마를 대신해 의료진과 상담도 하고 수술 경과도 들어가며 자식 노릇을 대신 해주었어요. 다행히 아빠는 일찍 병원에 도착한 덕분에 약간의 후유증 외엔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완쾌할 수 있었죠. 그날 남편이 없었다면 어떻게 일을 처리했을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머리가 하얗게 질리는 것 같아요. 비록 친정 아빠가 쓰러지는 사고는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남편과는 화해를 하게 된 셈이었죠. 저희 부모님도 딸 자식 필요 없다시며 서위만 싸고 돌게 되었고요.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부부 사이도 시련을 겪은 후에 더 돈독해지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시련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얼마 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시작은 우편함에 꽂혀있던 의문의 고지서였어요. 이게 무슨 고지서야? 자기야, 혹시 렌탈 서비스 사용한 거 있어? 업체에서 고지서가 왔는데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네. 그게 무슨 소리야? 난 그런 거 신청한 적도 없는데. 혹시 다른 집 거 잘못 가져온 거 아니야? 어? 주소도 맞고 이름도 내 이름이네. 고지서를 열어본 남편은 명세서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짧은 탄식과 함께 손바닥으로 마른 세수를 하더군요. 명세서에는 가구며 전자제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살림들의 렌탈 비용이 적혀 있더군요. 고지서에 명시된 이번 달 렌탈비와 함께요. 한마디로 시부모님이 해준 살림 전부가 렌탈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우리 부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게 앉아 있었죠. 먼저 말을 꺼낸 건 남편이었어요. 내가 가서 알아볼게. 정민이 넌 일단 집에 있어. 내가 다 해결하고 올 테니까 아무 걱정 말고. 알았지? 됐어. 이게 자기 문제기만 해. 내 문제이기도 해. 같이 가. 같이 가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얘기부터 들어보자고. 그렇게 우리 부부는 시댁으로 향했어요. 신우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저런 준비를 하느라 혹시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을까봐 미리 전화를 해봤더니 다행히 두 분 다 집에 계신다더군요. 집에 도착해보니 시댁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해 보였어요. 난리가 난 건 우리 부부뿐이었죠. 남편은 아버님께 고지서를 내밀고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고지서를 확 뺏어 들고는 자기랑 얘기하자며 남편과 제 팔을 잡아 끌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거 놓으세요. 할 말이 있으면 여기서 하세요. 아버지 앞에서 다 들을 수 있게 하시라고요. 이거 엄마가 저지른 일 맞아요? 우리 집 살림을 몽땅 렌탈 제품으로 준비한 게 엄마 짓이냐고요. 우리 결혼할 때 엄마가 뭘 했어요? 정민이한테 예단으로 차 해오면 혼수는 직접 채워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TV, 세탁기, 냉장고, 심지어 스탠드 하나까지 전부 렌탈 제품이잖아요. 1억이 넘는 차는 받아서 예비 사위한테 주더니 정작 혼수는 렌탈로 한 거예요. 렌탈 비용도 제 앞으로 해놓고요. 엄마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요? 입 있으면 말해보라고요. 그러자 어머님은 한숨을 푹 쉬고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 재영이 시집 보낼 돈이 없는 걸. 명색이 사위 들이는데 빈손으로 결혼시킬 수는 없잖아. 그 집에선 병원 해달라는 거 그나마 내가 사정사정해서 외제차랑 아파트 전세 보증금 해주는 걸로 전부 쇼부 본 거란 말이야. 네 아빠 퇴직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돈 꺼다가 메꿨는데도 안 되는 걸 어쩌냐고. 너야 둘 다 직장도 좋고 벌이도 되니까 그깟 렌탈비 충분히 낼 수 있잖니. 안 그러니? 하나뿐인 동생 의사 남편 얻게 해주는데 오빠라는 놈이 그 정도 도움도 못 줘? 남이라도 그 정도는 해주겠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요? 엄마 말대로 남이라도 자식한테 이렇게는 안 해요. 엄마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요? 이 사람이랑 내 장인 장모님한테 사기를 친 거라고요. 엄마 눈에는 이게 별거 아닌 일 같아요. 막말로 장인어른이 엄마를 사기죄로 고소해도 엄마는 할 말 없는 거라고요. 경찰 앞에서도 지금처럼 당당하게 굴 수 있겠냐고요. 아유 세상에. 그래서 너 지금 이 엄마를 경찰에 넘기기라도 하겠다는 거냐? 네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너를 낳아준 이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겠다는 거냐고. 세상에. 내가 이런 놈을 자식이라고 그 고생을 하고 나와서 이 날이 때까지 길렀다니. 아우 내 팔자야.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산 거냐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기를 쓰고 짜내며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벌인 일을 모르고 계셨던 아버님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쉬기만 하셨죠. 그리고는 결심이 섰는지 그러시더라고요. 새아가,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애초에 사윗감한 대줄 차를 너희 부모님 속여서 받아낸 주제에 무슨 말을 하겠니? 변명 같지만 나는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다. 이 사람이 혼수는 자기가 알아서 채우겠다고 하길래 제대로 된 물건 사서 채워준 줄 알았어. 그 점에 대해선 정말 미안하다. 그리고 이거 하나는 약속하마. 너희 친정에서 해준 차값 내가 대신 갚아드리마. 아니 여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럴 돈이 어딨어요? 재영이 결혼식 치를 돈도 빠듯한 판에. 안 돼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아. 내 딸 자식 결혼하는데 왜 며느리 집에 피해를 줘? 그리고 집이며 차며 돈다발 싸들고 하는 결혼이라면 안 하는 게 상책이야. 의사사위? 그딴 게 무슨 대수라고? 결혼 비용 절반씩 부담하는 조건 아니라면 재영이 그 집에 시집 보내지 마. 그래도 정하겠다면 당신도 나랑 갈라설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아버님은 그 말을 끝으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저를 죽일 듯 노려보시곤 머리채를 잡으러 달려드셨죠. 하지만 그걸 막아서는 제 남편한테 두 손이 잡히는 바람에 뜻은 이루지 못하셨어요. 이년아, 네 년이 다 망쳤어. 왜? 내 딸이 의사 남편 얻게 되니까 샘나서 그랬냐? 너는 못 가진 걸 내 딸이 갖게 돼서 억울해 그랬냐고. 너만 입 다물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것을 기어이 네가 이 사다를 내? 죽어라 이년아. 차라리 죽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를 보니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중간에서 어머님을 말리던 남편은 눈물까지 글썽이며 소리쳤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이려고 그래요? 엄마가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럼 사과를 해야지 왜 끝까지 이 사람 탓을 하냐고요. 정말 창피해 죽겠어요. 내가 엄마 자식이라는 게 오늘처럼 창피한 적 없었다고요. 엄마한테는 엄마 딸 인생만 중요하고 며느리 인생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모양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못할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난 엄마 아들 안 할 거니까. 더는 엄마한테 며느리도 없을 거예요. 엄마 딸을 의사한테 시집을 보내든 말든 엄마 힘으로 알아서 하시라고요. 더는 우리 부부한테 피해 입히지 말고요. 아셨어요? 그 길로 남편과 저는 시댁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뒤 엄마가 집으로 찾아와 아버님께 돌려받은 찻값을 저희 부부한테 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 저희 부모님을 찾아가 몇 번이나 사과를 하시곤 돈을 돌려주셨다더군요. 렌탈 업체에 연락해 위약금을 물고 서비스도 해지해 주셨고요. 렌탈 제품이 빠져나간 자리는 돌려받은 찻값으로 다시 구입해 채웠어요. 말로 하니까 쉽지 새로 혼수를 장만하느라 한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그래도 하나 둘 제자리를 찾아가는 걸 보니 안심도 되고 이제야 정말 신혼이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군요. 한바탕 큰 난리를 치고 난 뒤 저희 부부는 시댁과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신우의 결혼식에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더라고요.
시누이 예비시댁에서 혼수 문제로 트집을 잡아서 결국 파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어머님이 저지른 잘못을 수습하느라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는데도 신랑 측에서 자꾸 무리한 요구를 했다나 봐요. 결국 이렇게 될 걸 그 난리를 치고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다니 그놈의 의사사위가 뭐라고 말이죠. 이번 일을 겪고 나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부부의 연은 돈이나 사회적 지위가 이어주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이어주는 거란 사실이요. 불같은 사랑은 아닐지라도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내 남편과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